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제가 2017년 8월에 처음 암을 발견했는데 발견하자마자 사기암이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항암을 하지 않으면 6개월, 항암을 할 경우에 최장 2년, 그리고 한 달 이내에 걷지 못할 것이다. 제가 척추에 좀 심각하게 암이 많이 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항암을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자 생각을 했는데,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는 걸 자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자연치유를 하고 병원치유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 6개월을 훨씬 지났음에도 점점 더 몸은 건강해지고, 또 감기도 한번 앓지 않는 아주 면역이 강한 그 체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암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암 선고를 받으면 멘붕에 빠지고 허둥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 체험을 이렇게 유튜브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정말 차분하게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제가 암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원인을 빨리 없애는 작업,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확산되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인을 없애는 그 작업을 해보자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후속타로 암의 원인이 분석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암의 그 종류가 뭐냐. 암의 종류에 따라서 소화기관이냐, 소화기하고 관련이 없는 곳이냐, 또 어느 정도 신장암 같은 경우는 신장 그 부분만 잘 확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신장만 잘라냈을 때 완벽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피부암이나 또 고환암이나 혈액암이나 이런 건 또 어떤 그 암종에 따라서 암의 그 항암 치료가 잘 되는 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이 어떤 암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암종에 따라서 어떤 항암제가 있고 어떤 항암제로 사람들이 좋아졌는지 그런 부분을 좀 검색을 하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그냥 믿으라 하고 그냥 내맡기는 건 좀 제 생각엔 좀 어리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의 종류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암이 환자의 몸에 얼마나 확산됐느냐. 우리가 보통 0기에서부터 4기까지 암의 그 확산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0기는 상피내암이라고 해서 아직 거의 자라지도 않았는데 발견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기, 2기는 그 내부에서 거의 1cm 미만의 암이거든요. 그럼 이 암을 치료하는 방법과 3기, 4기의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반드시 다르거든요. 그래서 3기, 4기의 암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의사 선생님하고도 질문하고 답변하고 해야 되지만,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묻고 공부하고 한다면, 어쩌면 의사 선생님은, 특히 젊은 의사 선생님은 좀 뭐랄까요, 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어떤 본인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더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도 더 쉽게 살릴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의 그래서 사람들이 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찾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환자의 몸에 얼마나 확산되어 있고 환자가
의사 선생님이 내 암 치료의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서로 머리를 잡고, 우리나라에 지금 암 치료 병원들이, 종합병원들은 굉장히 바빠요. 뭐 의사 선생님하고 3분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너무 정말 어려워서 저는 그 암을 1차 이제 3차 기관에서 더 이상 제가 그 병원을 안 다니기로 하고 2차 기관으로 갔어요. 2차 기관에 가서 이제 대학병원이었는데, 거기에 선생님은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하고 면담을 30분 이상 해주셨어요. 어쩌면 환자는 의사 선생님하고의 면담이 길면 길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암 치료 방법은 병원에서 하고 있는 표준 치료, 그러니까 항암 방사선 수술. 근데 먼저 어떤 경우는 먼저 항암을 하고 선항암 수술, 또 수술 후 항암 방사선,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프로토콜이 짜져 있는데, 그것도 그 환자의 상태와 또 환자와 그 의사 선생님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된 다음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이 방법을 했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고, 이 위험성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줄 것인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맡겨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암 치료 방법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표준 치료를 할 것이냐, 자연 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 치료를 할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변형 발전돼 가는 양상이 그렇습니다. 표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통합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 표준 치료를 하면서 또 이 환자의 그 면역을 올려주는 관리를 또 따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표준 치료든 이거 통합 관리는 하지 않고 오로지 자연 치유만을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한방 치료만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방 치료, 또 양한방 치료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지금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환자들이 그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알고 계셔야 되고, 내가 그 암 진료를 받았을 때 촬영한 CT가 있거든요. 근데 CT 촬영한 그 CD를 들고 병원에서 줍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양한방병원, 한방병원, 통합관리병원, 이런 병원들을 다 다녀봤어요. 당신은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 질문을 하면 그쪽에서 하는 대답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저는 나름대로 또 제 나름대로 로드맵을 짜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을 받아봤던 제 경험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장단점 분석한 다음에 어떤 것을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알아서 내가 로드맵을 짜고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 해야 되는 게 환자의 연령. 그러니까 10대에서부터, 지금은 환자들이 지금 암 발생하는 추세가 제가 느끼기에는 점점 나이가 어려지는 것 같아요. 30대, 40대도 암 환자가 너무 많고요. 뭐 육종암 같은 그런 비교적 소아암이 아닌 성인암인데도 10대에서도 발견되는 경우를 제가 상담을 통해서 그 어머니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이렇게 점점 연령이 낮아진다는 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저희처럼 뭐 50대 후반, 60대, 70대에서 암이 발생되는 확률이 그전에는 높았는데, 그 나이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비교적 발생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한참 일하고 한참 즐겁게 살아야 될 30대, 40대에 이 암 발생률이 높다는 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고, 또 이런 분들이 어떤 암 치료 방법에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항암 표준 치료에 대한 그 반응이 상당히 위험한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암 한 번에, 멀쩡하던 사람이 항암 한 번에 그냥 제가 그 블로그에도 올려놨지만 34살짜리 제 아들하고 동갑 나이의 아가씨가 항암 한 번에 가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연령에 따라서도 암의 치료 방법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면역력에 따라서 똑같은 50대임에도 어떤 암 환자는 한 38kg 그 정도의 그 몸무게를 가지고 굉장히 마르고 면역력이 없이, 마른 사람들 면역력이 좀 약한 편이죠. 그러니까 면역력 없이 그런 사람한테 항암을 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그분이 면역을 갖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체질, 면역력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환자의 정신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봤을 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 그 능동적인 성격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능동적인 성격이거든요. 저는 남한테 의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나는 몰라, 그냥 가족이 알아서 해줘,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의지하고 아무것도 공부할 생각도 하지 않고 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족들에게 너무 의지하고 수동적이고 이런 경우는 자연치유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번째는 그 선정된, 내가 이제 어떤 그 치료 로드맵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선정된 치료 방법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 부작용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것도 미리 다 짜놔야 되겠죠. 치료 로드맵을 다 짜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통합 관리가 가능해서 그 부작용 줄여줄 것인지, 통합 관리라면 어떤 통합 관리로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지 그것마저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6번째는 가족이, 제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제 자식들, 남편, 또 식구들 있죠. 제 친정 식구들도 있죠. 시댁 식구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끼리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그걸 각각 역할을 나눠서 그 환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역할을 나눠야 됩니다. 그렇다면 물론 뭐 친척들이 한 번씩 와서 보고 또 뭐 인사하고 가면 거의 끝이라고 보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당장 내 가족, 내 직계 가족, 이 가족은 그 암 환자의 그 치료에 드는 돈부터 어떤 역할부터 이런 게 다 분담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암 환자는 사실 제가 암을 알아보니까 롱런 해야 됩니다. 금방 뭐 이렇게 어디 뭐 교통사고 나서 뼈가 골절이 됐다든가, 그럼 몇 달 지나면 끝나는데 이 암 환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제가 만난 암 환우는 5년 만에 재발이 됐어요. 다 나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5년 만에 뼈로 전이가 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롱런 계속 길게 보고 이 환자의 치료와 또 어느 정도 완치 단계로 들어갔을 때 어떤 식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보통 우리가 암 환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처음 1, 2년 사이에 몇 천만 원씩을 다 까먹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계획이 없이, 저도 그랬거든요. 계획 없이 누가 이거 좋아 그러면 뭐 몇백만 원을 해도 그냥 돈이 아까워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지나고 보니까 너무 돈이 아깝다, 괜히 별 효과도 없는 걸 했어, 검증되지 않은 걸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롱런 해야 되니까 돈을 철저하게 검증된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돈이 덜 되는 쪽, 그쪽부터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요. 장기간의 플랜. 그 다음에 암이 내가 확산되고 있다든가 축소되고 있다든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확인할 방법을 우리는 보통 병원에서는 보통 뭐 CT 촬영, 또 MRI, 또 초음파, 그 외에 또 혈액 검사도 있고 뭐 그런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하는 방법마저도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CT의 부작용은 저는 직접 제가 겪었고 다음에 한번 이 방송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대단한 피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걸 너무 자주 찍고 정기검사를 그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없던 암이 생기고, 우리가 방사선을 발명한 퀴리 부인도 암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정말 단점을 배제해야만 된다. 그런 미래를 위해서 내 건강이 뭐 10년 뒤든 20년 뒤든 또다시 다른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부를 꼭 하셔갖고 이런 고려할 점까지 다 생각을 하고 암의 로드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하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